오늘은 부동산 가격 전망도 이야기하고 또 두 양대 정당의 몇 년 뒤 집값 목표도 저희가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비중으로 정부와 정치 얘기도 나누겠습니다. 과연 민심을 듣고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는 있는 건지, 여야가 손잡고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과정에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묻고 토론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시민들을 거리에서 만나봤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경기도로 나가게 되었고, 집을 구매하려면 한 20년 정도 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은행 끼고 해도 한 2, 30년 걸리지 않을까요? 집값이 오르면 올렸지 내리지는 지금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안 내릴 것 같아요. 안정화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쭉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로 쭉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종부세를 좀 완화해주는 게 맞아요. 집값을 뭐 자기가 올렸으면서 아니야 세금은 더 내고 억울하지 어찌 보면. 진짜 완전 폭탄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세금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세금 내야 되고 적게 벌면 그만큼 세금 내야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첫 질문은 부동산과는 전공이 가장 멀리 있는 박성민 대표에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민들 얘기를 좀 보셨는데 여기에서 민심과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에 주목하셨습니까? 그래서 갤럽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걸 좀 몇 개 데이터를 좀 알려드리면 향후 집값이 1년 뒤에 상승할 거냐 이런 게 지금 그 2017년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38%인데 가장 마지막 조사, 최근 조사가 61%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1, 2년 내에 살 수 있다. 이게 2006년도에는 24%였는데 지금은 1, 2년 내에 살 수 있다 3%. 그리고 뭐 3년에 4년이 2006년 당시에는 17%였는데 지금은 5%입니다. 그리고 집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느냐? 73%가 그렇다고 해서 이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그 갤럽이 이제 8가지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직자 인사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이 가장 안 좋습니다, 성적표가. 근데 무려 15에서 20%가 부동산 정책이 나빠요. 최근에 조사에서 81%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긍정평가가 44%였고 당연히 부정평가보다 높았는데 지금은 긍정평가가 9%고 부정평가가 81%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여론조사 경우를 인용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도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은 후보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좀 설명을 좀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제일 큰 궁금증은 이 두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5년 뒤를 좀 정도 염두에 두고 우리 당이 5년 뒤 집값은 이 정도로 유지시키겠다 내지는 끌어내리겠다.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계신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집값을 예측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당 부동산 특위에서 이 향후 주택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다. 네. 여기서 안정이라 하면 현상 유지 내지는 완만한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년 후가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나중에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5년 뒤 정도까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이제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조사를 보니까 집값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네. 너무 정치적으로 어렵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경험으로 보면 집권 초기에 아마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하셨고 아마 1년 지나서인가요? 그러니까 취임 초기로 값을 돌려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반대의 결과가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도 저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격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결과일 뿐이고요. 제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주택 정책의 목표는 누구든지 원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임대를 구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건 자기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 적정한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 또 요즘 젊은 아이들 당근마켓에서 또는 뭐 고가의 제품을 샀다가 그걸 중고로 또 팔고 다시 사고 하는 형태를 가게 됩니다. 저는 집도 대출을 끼고 사서 판다면 비싼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원하는 주거 유형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것이 결국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살든지 그 주거에서 누리는 주거 서비스의 수준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에는 그런 주거가 주는 서비스의 격차가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당장에 그 말씀에 조금 비추어서 답을 드리자면 오늘도 전반기 그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저는 더 이상은 올리지는 않게끔, 당장은 더 이상은 올리지는 않게끔 하는 잡아두는 것 정도로만 해도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심기원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야당에서는 집값 너무 많이 올랐으니 정책이 실패한 거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우리가 집권한다면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숫자 목표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건 차차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 교수님. 예, 뭐 집값 안정이라는 거는 뭐 세계 어느 정부나 목표로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주 드물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집값 안정이라는 기조가 있지만은 정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고 중산층이나 그 고위층들이 살 수 있는 그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이제 공공이 이제 최상위 집부터 최하위 주거까지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 그렇게 가서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커진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고 높은 가격을 잡았느냐. 이거는 뭐 거의 말도 못할 정도로 폭등을 하고, 그럼 서민들은 또 살만했느냐?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고, 중산층은 어떻게 되느냐? 중산층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목표 자체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몇 프로 잡겠다는 순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목적은 중산층과 서민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할 것이냐. 그게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수요자, 서민들한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뒀었는데 결과적으로 정책이 실패를 해서 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또 일부 세대에게는 세부담 늘리고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여당 의원으로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정책 목표는 집값을 좀 더 안정시키고 그런 실수요자들이 주거 사다리를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정부 중심으로 작년부터 아주 본격화됐고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정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정부나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급으로 푼다 이것에 관한 생각은 이제 분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정권 초기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크게 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미시적인 정책을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확실하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유동성이 크게 증대하고 또 금리가 굉장히
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이 안 되고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젠 더 큰 집값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올 초에 2사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30만 호, 전국적으로 한 80몇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좀 안정세로 가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시장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4.7 재보궐선거를 핑계 대기에는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요인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4.7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집값이 어디 많이 올랐나라고 저희가 살펴보면 안산, 이런 경기도에 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았던 지역의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서울도 오세훈 시장 정책 비판하시지만 강남보다 지금 강북에 우리가 일명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값이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 중에 여러 가지는 저는 일단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많습니다. 정부의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은 숫자적으로는 한 200만 호가량 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공이 누구냐면 LH입니다. 지금 누가 LH를 믿고 이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제대로 진행될 거라고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이라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집을 사야 되겠다고 추격 매수에 나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대책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쨌든 무주택 청년들에 한해서는 금융규제를 좀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도세 때문에 매물잠김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더더욱 물건이 없죠. 그러니까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저는 3기 신도시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작을 했었어도 이 정권 내에서 입주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뒤늦게 그것도 공급 계획을 마련한 데다가 내용적으로 LH한테 굉장히 주도권을 줌으로써 지금의 문제가 생겼고요. 제가 조금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저는 주택이 그렇게 많이 모자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있는 주택을 좀 새롭게 하는 걸로 같이 가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나 외부에 새로 짓는 것으로 치면 저는 지금 주택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염려스러운 건 최근에 무슨 서울의 공항 부지에도 집 짓겠다고 하시고 영혼을 끌어서 집을 짓겠다는 내용들을 막 쏟아서 내놓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것보다 정부를 믿게끔 하는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해도 작동을 하지 않고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집값이 불안하고 위험하다, 버블이 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지난주에 집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좀 국민을 믿게끔 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제 공급에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공급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투기꾼이다.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공급 대책 처음 만들 때 공급은 충분한데 앞으로 몇 년 뒤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공급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논의들은 또 사라지고 지금 당장도 공급이 부족하고 나중에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출범할 때 진단과 중간 과정의 진단과 마지막 현재의 진단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뀐 그 원인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여당 내에서 이제 논의하는 걸 보게 되면은 당초에 그런 논의가 왜 나왔는지 정책 기조라는 게 왜 이렇게 바뀔 정도로까지 논의가 되는지 그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이 미치는 효과, 공급이 미치는 효과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고 오로지 국민들을 떠본다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할 때 반응이 이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갔다가 또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이러면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그러다가 또 고위 관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고 너무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오락가락. 임대사업자도 그렇게 이제 처음에 혜택을 주고 하다가 지금은 무모할 정도로 진짜 선량의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쪽에.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그 사람들이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이제 임대를 안 하고 철거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층한테 원룸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가는 게 과연 정부에서 바람직한 것들인가. 너무 이렇게 마녀를 하나씩 만들어내가지고 그때그때 마녀들이 잘못했다고 가니까 그런 게 아니냐. 처음에 전문가들은 전부 다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첫 해 마지막에는 공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그랬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 얘기를 전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그 얘기가 조금씩 정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기조가 바뀌었으면 앞에 잘못된 처방에 대해서도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 기존에 처방을 했으면은 지금은 이제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원인이 정부에서도 유동성과 뭐 저금리, 가구분화 이렇게 해서 여기 맞는 처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 거는 기존 거대로 가고 지금은 지금 거대로 가고 도대체 그럼 뭐가 잘못이었고 뭐가 처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런 것들을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한계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홍기현 의원 이제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이시니까 정책 조율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모셨고요. 이제 지금 공급을 늘려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는 전반적인 이해와 달리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죠? 아니요, 충분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지금 그 양 자체가 그 양을 구성하고 있는 공급 방식에 있어서 네. 이제 미스매치가 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